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주세요. 경찰서 복도는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나는 긴 나무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오랜 현장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고 고개는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으려는 것인지 볼 수 없는 것인지 미진이가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신고했습니다. 나를 사기꾼으로 신고했습니다. 내 딸이 두 가지 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법으로 밝히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먼저 걸어가는 것.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 복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새벽 5시 나는 일어납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30년을 현장에서 살았으니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나는 이만복, 올해 68입니다. 세수를 하고 공원으로 나갑니다. 동네 어귀의 작은 공원입니다. 이른 새벽에는 나 같은 노인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걸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30년을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공사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흙먼지 마시고 여름엔 땀으로 옷이 다 젖고 겨울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쓸모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내 정수기가 떠난 지 벌써 11해가 됩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입원하고 6달 만에 갔습니다. 나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지만 그 전의 날들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두 딸은 그 사이 컸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이 창피하다며 새벽부터 공부하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딸 미진이는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자유롭고 감성적인 아이입니다. 나를 가장 닮았습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은퇴는 갑작스러웠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엔 그것도 지겨워졌습니다. 아침을 혼자 먹고 점심을 혼자 먹고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밥상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정수기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박노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복이, 나 요즘 건강식품 팔고 있어. 몸에도 좋고 용돈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자네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다단계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권유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또 돌아왔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나는 그날 박노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나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갔습니다.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다고 했고 최 어르신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먹어보고 좋다고 느꼈던 것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품이 팔렸습니다. 용돈도 생겼습니다. 그것보다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덜 외로웠습니다. 그날도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다 단계잖아요. 제 친구 엄마한테도 팔았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다단계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소개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사기를 친 게 아니야. 좋은 걸 소개해 드린 거야.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세상에선 다 사기라고 해요. 공무원인 딸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체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한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워졌습니다. 알아서요?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항상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알아서 했잖아요. 그 말은 달랐습니다. 건강식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돌아갔습니다. 나는 오래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언니가 많이 걱정해요. 저도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해요. 너도 그러냐? 아버지가 사기꾼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잖아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걱정과 간섭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렸으니까요. 좋아진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거기서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만큼은 은퇴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두 번째 충돌은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좀 있으면 풀리겠지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의 침묵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형사 최 씨였습니다. 나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신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한 신고였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따라갔습니다. 경찰서 대기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불만을 가지셨을까?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신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나는 그 이름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내 큰딸. 42년 전 내 손으로 받아 아는 아이.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가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올라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보면 무혐의 처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강요나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요? 그런데
상대가 가족이라면 법 말고 다른 길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왔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와서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무서워? 아버지가 잘못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표현이 잘못된 거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인지 두 가지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 없고 속인 적 없습니다. 법적으로 밝히면 됩니다. 혐의 없음을 받으면 됩니다. 딸이 신고했다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을 접는 것입니다.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68년 인생에서 나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일어섰습니다. 미진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사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밝히면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해야 합니다. 딸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을 들어보더니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요나 속임수가 없었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혐의 없음. 결국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가슴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긴 것 같은데 뭔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아버지가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 서운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는 수진이가 했는데 서운한 것은 수진이라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언젠가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결혼 소식을 미진이에게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첩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아버지.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에 해가 떴다 졌습니다. 내 딸이 결혼하는 날 나는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옳은 길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듬해 봄 미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딸이라고. 건강하다고. 나는 오래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풀을 뽑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 정숙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는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다시 그 복도였습니다. 미진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에 수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고개는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딸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미워해서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진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을 향해. 수진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진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 혼자 결정했구나. 무서웠지? 걱정됐지? 그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 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안다. 이제는 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 복도 바닥에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을 정리했습니다. 박노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서운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제품을 소개드리기 어렵게 됐다고. 어르신들은 그래도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진이가 세 사람의 저녁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이렇게 좁아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경찰서 복도와 비슷하게 길고 밝았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기다리는 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들어오셔도 된다고.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품에 작은 것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아볼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30년을 버텼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봄이 됐을 때 우리 셋이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미진이가 꽃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기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